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양시장 꺾이는 걸까요? 기회를 주고 다시 올라갈 에너지를 응집하는 걸까요? 4월 뭔가 모르게 좀 걱정이 커집니다. 두 분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투심이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일단 코스닥이 어제 2% 넘게 빠졌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1.3%, 88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수도 좀 불안하고요. 특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 불안감의 지금 핵심은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안감이 한꺼번에 이제 좀 몰려오면서 좀 이런 이제 진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좀 뒤로 미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에 50.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17개월 만에 5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는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출 관련된 비용 증가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나온 이제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도 875만 6천 건 정도로 이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고용 자체가 좀 타이트함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그 성급한 기준금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대담에서 금리 인하는 하긴 하겠지만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히 안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요인이 좀 많았었더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맥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나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급하게 뭐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4%를 기록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지정학적, 특히 이제 중동 지정학적 이제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 내에 이란 영사관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이제 장성들 몇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러시아 내에 이제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지금 폭격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유가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전일 같은 경우 WTI가 다시 85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뭐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잦아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PMI, 제조업 PMI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중국에서 원유 수요가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회복되고 있는 국면, 생각보다 탄탄하네. 이런 부분은 이제 인플레를 또 한 번 자극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6월에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축소시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표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불안감도 커진 상황. 그럼 투심이 좀 약한데 여기에 좀 트리거가 됐던 여러 가지 섹터 안에 악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바이오였다면 오늘 2차 전지의 흔들림은 어떻게 보셨는지 차영주 위원님. 테슬라 인도량 실망감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지금 에코프로도 흔들리면서 BM이 7거래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요. 에코프로도 3월 중순까지 지켜줬던 60일선을 또 깨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엔캠은 또 급등하고 오늘 일단 2차 전지가 흔들린 거는 추세적으로 다시 꺾이는 건가요? 일단 좀 우려감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죠. 일단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될 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11월에 이제 선거가 있긴 합니다만
보통 이제 그 슈퍼데이를 이제 하고 나면 여름쯤 되면 이제 대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성처럼 다음 날 폐지하겠다. 이렇게 된다라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가는 과정이 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성장세가 의문을 자아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0년 대비해서 처음으로 꺾였다라고 보지만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다라면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만들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인도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BYD라든지 중국 전기차가 이제 성장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밸류체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밸류체인이 BYD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테슬라라든지 현기차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장세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결국 종착지는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되는 건 맞습니다. 종착지가 되는데 그게 점점 멀어지고 가는 길이 점점 험난한 길이 된다라면 기존에는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라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속도로가 점점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일부 구간은 국도가 되고 일부 구간은 비포정도로가 되는 고난의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는 투자자와 버텨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저는 가장 큰 것은 결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우리나라 이제 생태계에 가려면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좀 면밀히 봐야 되겠고 오늘 엔캠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많은 기사 검색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캠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느 누구도 지금 정답을 지금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 그럼 엔캠이 올라가는 게 어떤 특별한 정상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반도체에서도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섹터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좋다. 굳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상태라면 대신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캠 같은 경우에는 5월 MSCI 편입 유력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직고점 돌파 이런 수급적인 이슈라면 솔브레인 홀딩스도 2등주로 뒤따라가지만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이거 쫓아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수급 논리로만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급 논리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거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도체 어제 시장이 바이오와 함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이 지수가 보였던 이유는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 강세 때문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 저점도 깨지 않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면서 크게 안 빠져요. 네, 하이닉스 조정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중소형주 종목들도 이제 좀 밀리는 모습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엔비디아가 900달러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같이 좀 꺾이는 건 아닌지 대만의 강진이 새롭게 또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여파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뭐 대만 지진이 뭐 크게 났다라는 건 뭐 사실인데 일단 영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만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섬 기준으로 보면 동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TSMC의 대부분의 이제 설비는 지금 더 북동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반섬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물론 영향 같이 이제 섬 내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영향은 받겠지만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 있고요. 특히 뭐 대만 지역 자체가 원래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장 건설에도 이런 내진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지역에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공장이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 그 여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엔비디아가 뭐 전일 같은 경우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뭐 지금 이 이유 자체는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수가 계속 상승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어저께 이제 차익 매물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거고요. 뭐 그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는 약간 다르게 반도체 관련돼서 AI 뭐 수혜를 입어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그 중국의 이제 그 IT 관련된 기기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지금 작년 11월 달 이후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도 수출 데이터를 보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9%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중국발 이제 수출 모멘텀이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올해 내내 아마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HBM에 대한 부분 여전히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뭐 AI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주춤거린다라고 해서 판매가 주춤거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그 판매에 대한 걸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춤거리는데, 일단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수록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생산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이제 뭐 낸드 프레시나 아니면 D램의 생산량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런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올해는 턴어라운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를 중심으로 한 사이클은 여전히 살아있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추세가 꺾일 것 같진 않다. 게다가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말씀하신 낸드 쪽이라든지 숫자가 확인되면 재차 반등을 도모한다. 이렇게 정리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안에서 반도체, 오늘 특징주로 첫 번째 종목을 반도체 IT 쪽에서 꼽아봤는데 오늘 시장을 대변했던 네 종목 가운데 피롭틱스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추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음봉, 오늘 다시 한번 급등.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오늘 장중에 29,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유리기판 그 안에서의 뉴페 종목은 강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지 계속 살아있을까요? 예, 일단 뭐 대만 지진 얘기 속보 나온 걸 잠깐 보면 그 TSMC 같은 경우는 내진 7등급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약간의 외벽에 뭐 이렇게 좀 그런 거 정도라서 6시간 만에 지금 이제 복구가 됐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황구시보에도 나온 얘기고요.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그 유리기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반도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HBM,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낸드가 좀 많이 움직였죠. 그쵸. 낸드 같은 경우 저장 장치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우리가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둥그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인데 이걸 이제 유리기판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유리기판은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온디바이스 CXL, 그다음에 뭐 저전력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미래에 나올 것들이지 현재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테마가 지금 작게 돈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지금 현재 반도체 내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고 있는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올라간다라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수급 논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 결국은 지금 2차전지 내에서도 엔캠이 올라가고 이게 또 피롭틱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에서 본다라면 약간의 이건 수급 논리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당장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별적인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대장주들이 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 이제 테마들이,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이거 조금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고체도 한때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쉬고 있죠. 온디바이스 다 쉬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순환매 차원에서의 접근은 항상 우리가 급브레이크를 대비하는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코스닥 시장 안에서 IMBDX 신규 상장주 2위가 엔캠, 3위가 피롭틱스,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캠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 급등한 현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흥하해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부분도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유가 상승,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들, 어제는 에너지주, 오늘은 해운 물류 쪽이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불안감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일부 보도에서는 흥하해운 이번 순이익 좋을 거다라는 펀더멘털 뉴스도 함께 나오면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싣는 게 맞나 싶어요. 일단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실적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실적 관련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아마 수급 논리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그 해상 운임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고점을 찍은,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BDI 같은 경우 3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SCFI 같은 경우도 홍해 이슈로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해운 운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얘기 나왔듯이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막는다 뭐 이런 상황이 뭐 도래할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제 우려감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있다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기대감이고 현실화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85%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유통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작은 그 와중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닝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수급 논리에 의해서 흥하해운이 다른 종목보다 급등락이 좀 크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당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확실히 오늘은 시세 분출이 좋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GS건설과 함께해서 9조 원대, 9조 6천억 원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만 쪽으로 본다면 8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사 기준으로 봤을 땐 사우디에서 따낸 수주 역대 최대 규모다. 이거 환호할 만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거래와 함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회복했던 21선, 121선 결국 지금은 다 내줬네요. 여기서 연속성을 더 확인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가 4월 총선이 끝나면 PF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들 때문에 있죠. 건설주들이 지금 다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설사이지만 좀 특이한,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건설사들이 이제 국내의 토목 쪽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쪽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양쪽을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특화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엔지니어링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과 국내에 막대하게 지금 이제 그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장의 대부분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산과 엔지니어링 나눠서 하지만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어느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내부적으로 설계도 같은 경우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지니어링과 물산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이제 그 공사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매출과 수주로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많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중동 쪽뿐만이 아니라 삼성 관련돼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짓는 부분들에 대한 매출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국내 PF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의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몇 개 안 남은 우리나라 DLENC와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거든요. 이런 부분, 더군다나 지금 중동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중동에서 과연 우리가 네옴시티 수주에 대해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중동 지역이 탈석유 수출을 막고 그들이 스스로 정제해서 쪽으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의 금액이 더 크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네옴시티 얘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이걸 중국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중동 같은 경우 전략이 바뀌었죠. 과거에 이제 원유를만 팔았죠. 그럼 우리가 그 원유를 사다가 남의 벨트에서 화학
정지해서 팔았죠. 근데 그들도 고부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곳곳에 엔지니어링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DLH와 삼성 엔지니어링이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는 지금부터 오늘 일단 거래량이 한번 분출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있어서 중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오히려 4월 이후부터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전략적인 측면 현대홈쇼핑 가겠습니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는데 현대 GF홀딩스가 공개 매수로 지분 더 산다고 하네요. 오늘 갭상승. 지금부터 더 가나요? 짧게. 일단 뭐 오늘 주가가 61,000원인데 지금 공개 매수가가 64,2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뭐 거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는 뭐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다른 자회사인 대원강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분율 30% 이상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 그러려면 지금 추가적으로 한 7% 넘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홈쇼핑보다는 대원강업을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에 또 팁이 나왔네요. 대원강업 오늘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 이 이슈를 크게 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대안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차 의원님께서 혹시 예, 추가적으로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장외 그러니까 공개 매수하잖아요. 네. 이거는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갖고 공개 매수에 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세금이 불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MTN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사서 내가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함께하면서 프로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용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